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나 나눠볼 부분은 바로 레버리지 ETF와 경험 비용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레버리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빨리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이 경험 비용에 대해서는 특히나 요즘에 10대부터 20대 그리고 30대까지 경험을 어떻게 보면 소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장 같은 데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비용의 함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은 그래서 사라지는 순간보다 내가 합리화하는 순간이 더 위험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도 괜찮은 경험이었으니까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경험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봐보면 5만 원짜리 경험과 3배 레버리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가격보다 감정이 먼저 결제되는 구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어떤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고 이렇게 영수증의 음식이 있어요. 술이 있고 분위기 있고 특히나 분위기와 인증샷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SNS에 올릴 만한 것, SNS에 올릴 만한 분위기가 있는지. 사실 요즘에 음식의 맛은 대부분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인증샷이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판매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런 인증샷,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만 원짜리, 사실 5만 원짜리 경험은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연결될 수 있는 게 결혼식장도 있잖아요. 결혼식장이 계속해서 비싸지는 이유는 이런 인증샷이나 분위기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감정이 먼저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 3배 레버리지 어떤 ETF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르면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내리면 원금 감각이 무너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과 과소비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의 감정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먼저 써버리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의 지금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미래에 어떤 돈이 필요한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기보다 매일 리셋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3배 수익률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2배 수익률을 내주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의 2배 목표,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초자산 나스닥 100이나 반도체, 개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왑이나 파생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현금보다 더 큰 위험이나 노출을 합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레버리지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매일 리밸런싱을 하는 장 마감 후에 목표 배수를 재조정하는 이런 레버리지 ETF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경로 의존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린 순서가 수익률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도 일단위 목표 상품을 장기 보유하면 기대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2배 레버리지면 3배 레버리지면 내가 2배, 3배 더 빨리 벌 수 있겠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지수가 제자리로 오더라도 3배 ETF는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착각이
가장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초지수는 손익이 0%라고 할 때 100에서 100으로 그대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복구가 그대로 되는 거죠. 원금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100에서 시작했을 때 이게 10% 빠지고 복구가 되는 개념에서 마이너스 6.7%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지수가 제자리로 오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 지수는 마이너스 10% 이후에 11.1%로 회복을 해서 원 위치로 회복을 하는데 세배 ETF는 예를 들어서 세배가 떨어지면은 지금 마이너스 30% 이후에 33.3%가 회복되더라도 93.3으로 결국에는 원금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 더 상승했을 때 팔면 되지 않냐. 그 시점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그 시점을 우리가 절대 맞추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보이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 레버리지 ETF의 이름보다도 목표 기간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티커는 짧지만 위험 설명서는 굉장히 깁니다. 대표적으로 TQQQ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 나스닥 100에 대해서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투자자의 유혹은 상승장 추격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T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이 굉장히 잘 나갈 때 상승장을 추격하는 거죠. 하루 단위 3배 레버리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하면은 굉장히 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SQQQ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100에 대해서 마이너스 3배. 그러니까 어, TQQQ 같은 경우에 3배 올랐을 때 더 많이 상승한다. 근데 SQQQ는 하락장 공포에 대해서 베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시간을 모두 맞춰야 되는 게 SQQQ의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다 맞추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리고 SOXL 이게 있는데 이건 반도체 세발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매수하는 상품 중에 하나일 텐데 왜냐?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AI와 HBM 테마 과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SOXL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위험한 점은 섹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상품을 언제 매도해야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하면 돼요. 근데 그 내가 마침 돈이 필요할 때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한 거에 3배 이하로 더 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두 배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개별주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이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가 나온 것처럼 미국에 있는 빅테크 레버리지는 이미 수만이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기업 리스크와 레버리지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항상 레버리지 ETF를 볼 때 고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빨리 벌까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버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시장일수록 더 느리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아워는 그러니까 시장이 끝난 이후에 기회처럼 보이지만 유동성과 스프레드, 변동성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동성부터 보면은 유동성은 체결이 어렵거나 일부만 체결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스프레드는 호가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 차트의 차이가 커져서 실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크죠. 감정 반응이 있습니다. 감정 반응은 실적 뉴스에 따라서 새벽 감정으로 과잉 매수하거나 과잉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레버리지. 작은 가격 흔들림이 손실 체감으로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은 시장에서 결제할 것은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판단력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경험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정당화된 프리미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싼 식사를 할 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경험 비용은 비싼 식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가격을 따지면 촌스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2026년 4월 기준 주요 물가 압력을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식이 3.6%, 미국 풀서비스는 3.8%, 한국 CPI는 2.6%, 한국의 근원은 2.2%입니다. 그래서 경험 비용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은 이 경험은 내일도 기억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소비하려고 할 때 경험 비용으로서 이게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이 경험이 내일도 기억이 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면 나의 자산을 잠식시키는지. 그러니까 내가 오마카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해서 가면은 나의 자산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 과시와 분위기 비용이 포함됐는지. 이게 내가 단순히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또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선택이 있는지. 똑같은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옷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선택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감각을 되살리는 이 계좌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은 인내가 아니라 구조로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없으면은 감정이 나의 예산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나의 예산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비 계좌가 있을 수 있어요. 월세나 교통비, 식비, 그리고 자동이체와 고정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 계좌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ETF나 현금,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거죠. 세 번째, 경험 계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난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취미 비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 한도 내에서만 어느 정도 가격을, 어느 정도 비용을 정해두고 경험 계좌를 따로 분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운영 규칙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면 첫 번째는 레버리지는 공부용 관찰 리스트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공부를 미리 해보는 거죠. 두 번째, 경험 비용은 월 한도 초과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달에 식비로, 외식비로 10만 원을 썼다. 그럼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야장 매수 전에 10분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도 미리 기록을 함으로써 내가 이걸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매도할 만한 지금 타이밍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술자리 뒤에 주문을 하는 거 금지하는 거. 이거는 술자리를 보통 하게 되면은 감정이 증폭되잖아요. 그 감정이 증폭된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돈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못 모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달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돈을 많이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흥분을 줄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어떤 돈을 쓰려고 할 때 그 흥분이 올라오잖아요. 그 흥분을 줄이는 사람이 장기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얘기하는 장기 투자는 심심함을 견디는 것보다도 자본을 지키는 운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현금 흐름, 세금이나 비상금, 생활비를 먼저 분리하는 거죠.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이해, 제품이나 마진, 현금 흐름, 해자를 읽는 것. 세 번째, 밸류에이션. 좋은 기업도 비싸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행동을 기록해야 됩니다. 매수나 매도 이유를 한 문장으로 남겨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모르는 상품은 포트폴리오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은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을 가속시키는 어떤 가속기가 아니라 습관을 검사해주는 검사용 거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투자해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습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품인 거죠. 하나의 거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출처도 이렇게 세크와 필라 그리고 프로쉐어스 다이렉션 그리고 TQQQ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한국통계청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스프레드 이런 설명들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레버리지는 도구, 경험은 양념, 본업은 자본의 체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본업에 대한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물론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통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레버리지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갖고 있게 됐는지, 또는 내가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왜 잃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와 경험 비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투자 습관도 함께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